소설 들려주는 여자. 전원 교향곡. 앙드레 지드. 1809년 2월 10일. 사흘째 쉼없이 내리는 눈으로 길이 모두 막혀버렸다. 나는 15년 전부터 한 달에 2번씩 예배를 인도해 왔던 알 마을에도 갈 수 없었다. 오늘 아침 라브레빈 교회에는 겨우 신도 30명만 모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갇히는 바람에 생긴 이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어떻게 해서 내가 제르트 리드를 돌보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오직 경배와 사랑만을 위해 어둠 속에서 끄집어낸 것 같이 여겨지는 이 경건한 영혼의 교육과 성장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여기에 쓸 작정이다. 이런 임무를 내게 맡겨주신 주님, 찬양받으옵소서. 2년 반 전일이다. 내가 쇼드퐁에서 돌아오자 전혀 모르는 한 소녀가 황급히 나를 찾아왔다. 여기서 7km 떨어진 곳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노파 곁으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다. 말은 마차에서 풀지도 않은 상태였다. 밤이 되기 전에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등불을 하나 준비한 다음 나는 마차에 그 아이를 태웠다. 나는 마을 근방을 죄다 썩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쇼들의 농장을 지나가자 아이는 그때까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로 인도했다. 그렇지만 거기서 왼편으로 2km 되는 곳에 내가 젊었을 때 자주 스케이트를 타러 가곤 했던 신비스러운 자그마한 호수를 알아보았다. 15년 전 이래로 호수를 다시 보지 못했던 것은 목회를 하면서 이쪽으로 올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호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였고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는데 갑자기 장밋빛과 금빛이 어우러진 석양의 황홀경 속에서 그 호수를 알아보았을 때 처음에는 꿈속에서 보는 것만 같았다. 길은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따라서 숲 가장자리를 가로지르며 토탄갱 옆을 따라 뻗어 있었다. 분명히 나는 거기에 전혀 가본 적이 없었다. 해가 지고 우리는 오랫동안 어둠 속을 가고 있었는데 마침내 나의 어린 안내자가 언덕 중턱에 있는 초라한 오두막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서 새어나와 어둠 속에서 파랗게 피어오르다가 금빛 하늘 속에서 금발처럼 변하는 가느다란 한 가닥 연기가 없었더라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근처 사과나무에 말을 메어놓고 아이를 따라 노파가 막 숨을 거둔 컴컴한 방으로 들어갔다. 장중한 광경과 고요하고 장엄한 그 순간은 나에게 전율을 느끼게 했다. 한 젊은 여자가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죽은 노파의 손녀라고 생각했으나 하녀에 불과했던 그 아이는 그 으름나는 양초 한 개에 불을 붙이고 나서 침대 발치로 가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먼 길을 오는 동안 나는 말을 주고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아이로부터 네 마디도 끌어내지 못했다. 꿇어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났다. 그 여자도 처음에 내가 그러려니 하고 짐작했던 친척이 아니라 그저 친구처럼 지내는 단순한 이웃으로 하녀가 자기 주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러와서 시신을 밤새 지켰던 것이다. 그녀는 내게 노파가 고통 없이 임종했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함께 장례식과 매장에 관한 절차를 결정했다.
이미 여러 번 그랬듯이 이 외딴 고장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만 했다. 생각해보니 아무리 겉으로 초라해 보여도 집을 이웃집 여자와 하녀 아이가 관리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다소 꺼림칙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볼품없는 처소 한 구석에 무슨 숨겨진 보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아무튼 나는 혹시 노파의 상속인이 전혀 없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이웃집 여자는 양초를 들고 벽난로 한 구석으로 돌렸다. 아궁이에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을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는데 잠들어 있는 것 같았고 숱이 많은 머리채가 얼굴을 거의 다 가리고 있었다. 이 눈먼 여자아이가 하나 있죠. 하녀 말로는 조카딸이라고 하는데 가족이라고는 얘뿐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 모르겠네요. 나는 그 여자아이 면전에서 그녀의 운명을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듣고 그 거친 말이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았다. 아이를 깨우지 마세요. 나는 이웃집 여자로 하여금 적어도 언성이라도 낮추게 하려고 나지게 말했다. 아, 저 애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저앤 백치예요. 말도 못하고 남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 방에 있었는데 그동안 저애는 말하자면 꼼짝도 안 했어요. 전 처음에 귀머거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녀 말로는 아니라는군요. 단지 노파 자신이 귀머거리여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랬지만 저에게 한 번도 말을 건네지 않았대요. 오래전부터 오직 먹거나 마시기 위해서만 입을 열었다나요? 저앤 몇 살이죠? 제 짐작으로는 10살 정도? 하긴 저도 목사님보다 더 잘 알지 못해요. 이 가엾은 고아를 나 자신이 돌봐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한 다음에 더 정확히 말한다면 침대 머리맡에 꿇어앉아 있는 이웃집 여자와 하녀 사이에서 나 자신도 꿇어앉아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 위에 일종의 의무를 두신 것이고 비겁하게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다시 일어났을 때 나는 그날 밤 그 아이를 데리고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물론 그 아이를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명확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말이다. 잠시 동안 나는 자는 듯한 노파의 얼굴을 물끄러미 좀 더 들여다보았다. 쭈글쭈글하고 오므라든 그 입은 마치 한 푼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졸라맨 구두쇠의 지갑끈 같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눈먼 아이 쪽을 돌아보며 이웃집 여자에게 나의 결심을 알렸다. 내일 사람들이 시신을 거두러 올 때 이 아이는 여기 없는 게 낫겠죠.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다였다. 사람들이 가끔 그 실없는 반론만 즐겨 일삼지 않는다면 많은 일들이 수월하게 처리될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런저런 일을 단지 주위 사람들이 아마 못할 걸 하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눈먼 아이는 마치 아무 의지도 없는 물체처럼 이끄는 대로 따라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균형이 잡혀 있었고 꽤 예쁜 편이었으나 도무지 표정이 없었다. 나는 방 한쪽 구석,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안쪽 층계 아래 평상시 그녀가 잤을 것으로 짐작되는 집 매트 위에서 담요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이웃집 여자는 상냥한 태도를 보였고 나를 도와서 그 아이를 담요로 정성껏 싸주었다. 매우 청명한 그 밤은 싸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륜 마차의 등불을 켠 다음
내게 몸을 바짝 붙이고 있는 그 영혼 없는 살덩어리를 데리고 다시 떠났는데 나는 오직 내게 전달되는 미약한 체온에 의해서만 그 생명을 느낄 따름이었다. 돌아오는 동안 나는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얼마나 캄캄한 잠일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자고 있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은 어떻게 다른 걸까? 주여, 이 캄캄한 육신의 주인, 갇혀있는 이 영혼은 분명히 당신 은혜의 빛이 내려 마침내 자신을 어루만져 주기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어쩌면 저의 사랑이 이 영혼에게서 무서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진실되기를 원하는 만큼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받아야 했던 불쾌한 대접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아내는 미덕의 동산 같은 여자여서 심지어 우리가 가끔 겪었던 어려운 때조차 나는 조금도 그녀의 훌륭한 마음씨를 의심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녀의 타고난 자비심은 뜻밖의 일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는 절도 있는 사람이어서 의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녀의 자비심까지도 마치 사랑이 닳아 없어지는 보물인 것처럼 절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논쟁점이다. 그날 밤 내가 그 아이와 함께 돌아온 것을 보자 그녀에게 처음으로 떠올랐던 생각은 이런 외침으로 새어나왔다. 아니, 당신은 또 무슨 짐을 맡아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사이에 무슨 설명이 필요할 때마다 했던 식으로 나는 우선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놀라움과 궁금증으로 가득 찬 아이들은 거기서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아, 내가 기대했던 것과 얼마나 동떨어진 반응인지. 오직 나의 사랑스러운 막내딸 샤를로트만이 마차에서 새로운 것이 살아있는 그 무엇이 나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손뼉을 치며 춤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어머니로부터 잘 훈련받은 다른 아이들이 재빨리 막내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얌전히 굴게 했다. 잠시 큰 법석에 있었다. 그리고 아내도 아이들도 자기들이 눈먼 아이와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어째서 극도로 조심하며 그 아이의 발걸음을 인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오는 동안 내내 붙잡고 있었던 그 손을 놓자마자 그 불쌍한 장애아이가 얼마나 괴상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지 나 자신도 얼떨떨할 정도였다. 그 부르짖음은 도무지 사람 소리가 아니었다. 어린 강아지의 애처로운 울부짖음 같았다. 그녀의 우주 전체를 형성하고 있던 익숙한 좁은 테두리를 처음으로 벗어난 그 무릎은 휘청거렸다. 그러나 내가 그녀 쪽으로 의자를 내밀어 주었을 때 그녀는 의자에 앉을 줄 모르는 사람처럼 방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난로 곁으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내가 노판의 난로 곁에서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자세로 벽난로 앞 장식면에 기대어 쪼그리고 앉았을 때에야 다소 진정되는 것 같았다. 이미 마차 안에서도 그 아이는 의자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가 줄곧 내 발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아내는 그래도 나를 도와주었는데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언제나 그녀의 가장 좋은 점이다. 그러나 그녀의 이성은 쉼없이 투쟁하여 늘 그녀 마음을 이긴다. 당신은 이걸 어쩔 작정이에요? 그 여자아이가 자리를 잡자 아내가 다시 말했다. 이렇게 사물대하듯 가리키자 내 마음은 부르르 떨렸고 요동치는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고요하고 긴 묵상에 흠뻑 젖어 있었기에 자제할 수 있었고 다시 빙 둘러서 있는 그들 모두를 향해 돌아서서 눈먼 아이의 이마에 한 손을 얹고서 최대한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길 잃은 양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러나 아멜리는 복음서의 가르침 속에 무엇이든지 이성을 벗어나거나 초월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가 항변하려는 것을 보고 우리의 자질구레한 부부싸움에 익숙한 데다가 타고난 호기심이 별로 없는 내 생각으로는 종종 부족하게까지 보이는 자크와 사라에게 눈짓을 했고 그 애들은 두 동생을 데리고 나갔다. 그런 다음 아내가 여전히 이 침입자가 있어서 할 말도 못하고 약간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서 덧붙였다. 이 앞에서는 말해도 좋아. 이 불쌍한 아이는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러자 아멜리는 자신은 추워도 내게 할 말이 없으며 이 말은 길고 긴 잔소리의 의례적인 전주곡이다. 내가 가장 비현실적이고 가장 비상식적이며 관행에 맞지 않게 저지른 일에 자신은 늘 그렇듯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썼듯이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 집에 그 아이를 둔다는 가능성을 그때는 생각하지도 않았거나 대단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우리 식구로도 이 집에 이미 충분치 않느냐고 물었을 때 내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멜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어 그녀는 내가 뒤따르는 식구들의 반대는 안중도 없이 늘 자기 멋대로 밀고 나가고 그녀는 5 아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클로드가 태어난 뒤 바로 이때 제 이름을 듣기나 한 것처럼 클로드는 요람 속에서 울기 시작했다. 단단히 혼이 나서 이제 한계를 느낀다고 늘어놓았다. 그녀의 비난을 몇 마디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몇 구절이 입술까지 올라왔지만 성경의 권위를 내세워 내 행위를 변명한다는 것은 정당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으므로 꾹 참았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피곤함을 주장하자 나는 풀이 죽었다. 왜냐하면 주책 없이 흥분된 내 열정으로 생긴 결과를 아내에게 짊어지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비난은 내 의무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만일 그녀가 나와 같은 처지였더라면 나처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또 분명히 의지할 데가 없어진 이 아이를 그 곤궁한 가운데 그대로 버려둘 수 있겠는지 생각해보라고 아주 조용히 아멜리에게 타일렀다. 그리고 살림 걱정에다 장애한 시중까지 들려면 또 얼마나 많은 수고를 더 해야 되는지 모르는 바도 아니며 그녀를 더 자주 도와줄 수 없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여간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녀를 달래며 아무 원망받을 일도 하지 않은 이 아이를 탓하지 말도록 간청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거들어줄 수 있을 만큼 살아도 자랐으며 자크도 그녀가 돌보아주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요컨대 내가 만약에 이 일에 있어 그녀에게 생각해볼 시간을 주었고 그녀 뜻을 이렇듯 갑작스럽게 좌우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녀가 기꺼이 맡았으리라고 확신한다는 점을 그녀가 받아들이기에 도움이 될 만한 필요한 언변을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셨던 것이다. 나는 싸움을 거의 이긴 것으로 생각하였고 벌써 착한 아멜리는 상냥스럽게 제르트리드 곁으로 가까이 갔다. 그러나 그 아이를 좀 살펴보려고 등불을 들고서 그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몰골을 보자 갑자기 한층 더 신경질을 부렸다. 그녀는 소리 질렀다. 아유 더러워. 털어요.
빨리 털라니까. 아니, 여기서 말고 밖에 나가서 털어요. 아이고, 맙소사. 우리 애들까지 뒤집어 쓰겠네.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딨어. 아닌 게 아니라 그 불쌍한 소녀는 이투성이었다. 그래서 마차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아이가 내게 바싹 붙어 있었던 생각을 하니 나도 역겨운 기분을 금할 수 없었다. 잠시 후 할 수 있는 대로 말끔히 몸을 털고 다시 들어오자 아내는 두 손을 머리에 파묻고 안락 의자에 쓰러져 흐느껴 울고 있었다. 나는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나는 당신이 이런 시련까지 겪게 할 생각은 없었어. 어쨌든 오늘 밤은 이미 늦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 내가 이 아이가 자는 옆에서 불을 지키며 밤을 샐게. 내일 머리를 깎아주고 제대로 씻겨줍시다. 당신은 이 아이를 혐오감 없이 쳐다볼 수 있을 때까지 보살펴주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늙은 하녀 로잘리가 우리 식사 시중을 들면서 무서운 눈초리로 흘겨보는 가운데 나의 보호를 받는 소녀는 내가 내밀어주는 접시의 수프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식사 중에는 말이 없었다. 나는 이번 일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말하여 이토록 처절하고 유별난 가난을 이해시키고 느끼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어 주라고 보내신 이 소녀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을 일깨워주고 싶었지만 아멜리의 신경질이 다시 시작될까봐 두려웠다. 분명히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딴 생각은 할 수도 없었지만 마치 그냥 넘어가고 이 사건을 잊어버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 같았다. 다들 자러 가고 나만 방에 남겨둔 채 아멜리도 가버린 지 1시간도 더 지나서 어린 샤를로트가 잠옷바람에 맨발로 문을 살짝 열고 가만히 들어와 나의 목에 달려들어 힘껏 껴안으며 이렇게 소곤거렸을 때 나는 몹시 감동을 받았다. 나 아빠한테 안녕을 안 했어. 그러고는 자러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호기심으로 천진스럽게 자고 있는 눈먼 소녀를 조그만 집게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왜 쟤한테는 뽀뽀를 안 했지? 내일 해주렴. 지금은 그냥 두자. 자고 있잖니. 나는 샤를로트를 문까지 데려다주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돌아와 앉아 책을 읽거나 다음 설교 준비도 하며 아침까지 일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도 생각난다. 오늘 샤를로트는 언니 오빠들보다 확실히 훨씬 더 정다운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나이 때에는 어느 아이든 다 처음에 나를 속이지 않았던가. 심지어 오늘은 저토록 냉정하고 신중한 마지 자크까지도.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다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저 아양 떨고 어리광을 부리는 것이다. (2월 27일) 지난밤에도 여전히 눈이 많이 왔다. 아이들은 곧 창문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말하며 무척 좋아한다. 사실 오늘 아침은 문이 막혀서 세탁장으로 해서야 겨우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어제 나는 마을에 식량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아두었다. 이제 얼마 동안 아마도 우리는 외부 사람들과 단절된 채 떨어져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눈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 이번 겨울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꽉 막혀버린 것은 일찍이 봤던 적이 없다. 나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어제 시작했던 이 이야기를 계속하려 한다. 이미 말했지만 나는 이 장애아를 데려왔을 때
이 아이가 장차 우리 집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아내가 조금 반발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자리와 매우 빈약한 우리 생활비도 알고 있었다. 나는 늘 그렇듯이 내 충동 탓에 지출될지도 모르는 비용은 아예 따져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언제나 복음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였다. 원칙에 따르는 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기분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거나 남에게 책임을 지우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얼마 안 있어 나는 아멜리의 팔에 무거운 짐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나도 처음에는 어쩔 줄 모를 지경이었다. 나는 아내가 그 아이 머리를 깎아주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었다. 아내는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나 그의 몸을 씻기고 깨끗이 해주는 데 이르러서는 아내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가장 힘들고 불쾌한 수고를 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아멜리는 더 이상 아무런 푸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깊이 생각하여 이 새로운 짐을 떠맡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심지어 그녀는 거기서 어떤 기쁨까지도 느끼는 것 같았고 제르트루이드의 단장을 끝마친 다음에 나는 그녀가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내가 머리 기름을 발라준 깎은 머리에는 흰 모자가 씌워졌다. 더러운 누더기는 아멜리가 불에 던져버리고 사라의 헌 옷가지와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혔다. 이 제르트루이드란 이름은 샤를로트가 선택한 것으로 고아 소녀 자신도 도무지 본명을 몰랐고 나도 찾아낼 길이 없었으므로 곧 모두들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것이었다. 사라가 작년에 못 입게 된 옷이 맞는 것을 보면 그 아이는 사라보다 좀 어린 것 같았다. 나는 여기서 내가 처음에 맛본 깊은 환멸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처음에 나는 제르트루이드의 교육에 관하여 한 편의 소설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게 했다. 그 얼굴에 무관심하고 우둔한 표정, 아니 그보다도 그 완전한 무표정은 내 호의를 송두리째 얼어붙게 하고 말았다. 그 아이는 하루 종일 방어 태세를 갖추고 불 옆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우리 말소리가 들리거나 누가 그 옆으로 가까이 가거나 하면 곧 그녀 얼굴은 굳은 것 같았다. 그녀 얼굴이 표정을 띠는 것은 오직 저기를 보일 때뿐이었다. 누가 조금이라도 그녀의 주의를 끌려고 하면 짐승처럼 낑낑거리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심술이 멈추는 것은 단지 식사 때뿐이었다. 식사는 내가 직접 갖다 주었는데 짐승처럼 개걸스럽게 덤벼드는 그 꼴은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사랑에는 사랑으로 화답하듯이 그 영원의 고집스러운 거절 앞에서 나는 싫은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다. 고백하건대 정말이지 처음 한 열흘 동안은 절망에 빠졌고 내 애초의 충동을 후회했으며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할 만큼 그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게까지 되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은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나의 그 감정을 보고 아멜리가 약간 의기양양해져 제르트루이드가 내게 짐이 되고 그녀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이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만큼 훨씬 더 친절히 그녀를 보살펴주는 것 같다는 점이었다. 그러고 있을 무렵에 발트라베르에 사는 내 친구이자 의사인 마르탱이 환자를 회진하던 도중에 나를 찾아왔다.
내가 제르트 리드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그는 퍽 흥미를 느끼고 그녀가 결국 장님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지능이 발달하지 못한 것에 우선 매우 놀랐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가 시각장애아인데다가 그때까지 다만 혼자서 그녀를 보살펴주던 노파가 귀머거리여서 그녀에게 통 말 한마디도 건넨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그 가엾은 소녀는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렇다면 내가 낙심하는 것은 잘못이며 내가 서툴렀던 것이라고 나를 설득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자네는 튼튼한 기초도 다져놓기 전에 집을 지으려 해. 생각해봐. 이 영혼 안에는 모든 것이 혼돈되어서 최초의 윤곽조차 아직 잡혀있지 않아. 우선 몇몇 촉각과 미각을 한데 엮어 거기에다 소리 하나, 말 한마디씩을 꼬리표 모양으로 매달아 놓고 듣기 싫도록 자네가 거듭 말해준 다음에 그 애에게 그 말을 되풀이하도록 힘써야 해. 무엇보다도 너무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마. 정해진 시각에 그 애를 돌보아주고 절대로 너무 오랫동안 계속하지 말게나. 그는 나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덧붙였다. 그리고 이 방법은 조금도 어려운 것이 아닐세.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고 벌써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적용해 본 거야. 자네 생각 안 나나? 우리가 함께 철학을 배울 때 교수들이 콩디아크와 그의 소위 살아있는 조상에 대해 이미 이와 비슷한 경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았던가. 하긴 하고 그는 이어 말했다. 그 후에 어떤 심리학 잡지에서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이야기는 나에게 감명을 주었네. 그래서 나는 그 불쌍한 소녀의 이름까지도 기억해. 그 아이는 눈이 먼 데다가 귀머거리이고 벙어리였으니까. 제르트 리드보다도 더 장애가 심했지. 18세기 중엽일이었는데 이름은 잊었지만 영국 어느 백작의 주치의가 거두었다더군. 그의 이름은 로라 브리즈먼이었어. 그 의사는 자네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 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혹은 적어도 우선 그 애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쓴 자기 노력에 대해서 일기를 썼어. 며칠이고 몇 주고 그는 꾸준히 작은 물건 2개, 즉 핀과 펜을 번갈아 만져보고 더듬어 보게 한 다음에 눈먼 사람을 위한 점자 인쇄 종이 위에 도드라진 핀과 펜이라는 2 영어 철자를 만져보게 했어. 몇 주나 그는 아무 효과도 얻지 못했지. 그 소녀의 육체에는 영혼이 없는 것 같았네. 그래도 그는 신념을 잃지 않았어. 그는 이런 말을 했어. 나는 깊고 캄캄한 우물의 둘레돌 위에서 몸을 기울여 언젠가는 안에서 그것을 잡을 테지 하는 희망으로 무턱대고 줄을 흔드는 사람과도 같았다. 라고 말이야. 왜냐하면 그는 그 심연 밑바닥에 누가 있다는 것과 마침내는 그 줄을 잡을 거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야. 마침내 어느 날 그는 로라의 무감각한 얼굴에 어떤 미소가 빛나는 것을 보았어. 아마도 그때 그의 눈에서는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 북받쳐 나오고 그는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으리라고 생각해. 로라는 벼랑간 그 의사가 원하는 것을 이해했던 거야. 구원된 거지. 그날부터 로라는 주의력을 쏟게 되었고 그만큼 진보도 빨랐어. 오래지 않아 그녀는 혼자서 공부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맹인학교 교장까지 되었지. 이건 또 다른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최근에 또 이런 예가 생겼다네. 잡지와 신문들이 이런 장애인도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무척 놀라며 제각기 장황하게 떠들었는데 내가 보기엔 좀 어리석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사실인데 이런 장애인들도 저마다 행복했단 말이야. 그래서 각기 제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이야기하려고 글을 쓴 거야. 물론 기자들은 신이 나서 오감을 고스란히 누리면서도 뻔뻔스럽게 불평을 말하는 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들어 교훈을 보여주었지. 여기서 마르탱과 나 사이의 논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의 비관론에 반대하여 그가 인정하는 듯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 오감이 결국은 우리를 괴롭히는 데밖에는 소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항변했다. 내가 말하는 건 결코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말하려는 건 다만 이거야. 사람의 영혼은 도처에서 세상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망쳐놓고 파괴하는 무질서와 죄악보다도 아름다움과 안락과 조화를 더 쉽게, 더 즐겨 상상하고 우리의 오감은 이 무질서와 죄악을 우리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를 도와 거기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점이야. 그래서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식구 다음에 우리가 배운 자신의 행복을 안다면 보다도 차라리 그들의 불행을 모른다면 이라는 구절을 붙였으면 해. 불행을 모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그는 디킨스의 어떤 꽁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 이야기가 바로 로라 브리즈먼의 경우에서 직접 착상을 얻은 것일 거라며 내게 곧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나흘 뒤에 과연 난로가의 귀뚜라미라는 책을 받았는데 대단히 흥미있게 읽었다. 눈먼 소녀 이야기인데 좀 길기는 하지만 때때로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다. 가난한 장난감 제조업자인 아이 아버지는 그녀를 안락하고 부유하고 행복하다는 환상 속에서 살게 한다. 이 거짓말을 디킨스의 예술은 경건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애썼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그런 거짓말을 제르트리드에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르탱이 나를 찾아왔던 그 이튿날부터 나는 그의 방법을 실행하기 시작하여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 나는 지금 나 자신도 더듬거리며 이끌어줄 수밖에 없었던 어스름 길에서 제르트리드가 찍은 첫 발자국들을 그가 내게 권한 대로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된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그 초보적인 교육에 걸린 시간 때문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된 비난 때문에 사람들의 상상 이상으로 인내가 필요했다. 그 비난이 아멜리에게서 온 것임을 말해야 한다는 것은 무척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원한도 아무런 앙심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다음에 이 기록이 혹시 아내 눈에 띌 경우를 생각하여 이 점을 엄숙히 증명하여 둔다. 그리스도께서 남의 죄과를 용서하라는 것을 길 잃은 양의 비유에 이어서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던가.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리라. 내가 그녀의 비난으로 말미암아 가장 괴로워야 했던 때에도 내가 제르트리드를 위해 많은 시간을 바치는 것을 탓하는 그녀를 원망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내가 그녀를 비난하는 것은 나의 정성이 어떤 성과를 거두리라는 것을 그녀가 믿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다. 나를 괴롭힌 것은 그러한 신뢰의 결여다. 그 나머지는 낙담할 것이 없었다. 나는 얼마나 자주 그녀가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을 들어야만 했던가. 글쎄, 아직도 당신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지. 그녀는 어리석게도 내 수고가 헛되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시간은 다른 일에 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늘 주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제르트리드를 돌볼 때마다 누군지도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나를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어야 할 시간을 제르트리드를 위하여 써버린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일종의 모성적 질투가
그녀를 충동했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당신은 친자식들은 아무도 이만큼 돌본 적이 없었어요. 하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이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스스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어떤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비유 중 하나라는 것을 자주 느꼈다. 양떼 가운데 어떠한 양이든 한 마리를 따로 내놓고 볼 때 그 한 마리 양이 목자 눈에는 다른 남은 양들보다 더 귀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신 이 말씀. 자비심에 빛나는 이 말씀을 그들은 감히 솔직하게 말할 수만 있다면 가장 심한 불이라고 단언할 것이다. 제르트리드의 첫 미소가 나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었고 나의 수고를 100배로 갚아주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자가 양을 찾으면 잃어버리지 않았던 다른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도 진실로 이르거니와 내 아이들 중 어떤 아이의 미소도 어느 날 아침 발견한 조각 같은 그녀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만큼 내 마음을 천사 같은 기쁨으로 넘치게 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그날 아침 갑자기 벌써 오래전부터 내가 그녀에게 가르치려던 것을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3월 5일. 나는 그 날짜를 무슨 생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록했다. 미소라기보다는 오히려 빛나는 변형이었다. 벼랑간 그녀 얼굴이 활기를 띠었다. 마치 갑작스럽게 켜진 조명 같았는데 저 알프스 고지에서 새벽이 되기 전에 눈 덮인 산봉우리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어 진동시키는 그 자홍색 빛과도 같았다. 신비로운 채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또 천사가 내려와서 고요한 물을 흔들어 놓은 때에 베데스다의 연못도 생각하였다. 나는 갑자기 제르트리드가 지은 천사와 같은 표정을 눈앞에서 보고 어떤 황홀감을 느꼈다. 나에게는 그 순간 그녀를 찾아온 것이 지성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감사의 격정에 가슴이 벅차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이마에 한 입맞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 첫 성과를 얻기가 어려웠던 만큼 그 뒤의 진보는 빨랐다. 나는 그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해내려고 애쓴다. 가끔 제르트리드는 나의 방법을 비웃듯 껑충껑충 뛰어 전진해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우선 사물의 다양함보다도 그 성질을 강조했던 것이 생각난다. 뜨거운 것, 찬 것, 따뜻한 것, 단 것, 쓴 것, 거친 것, 부드러운 것, 가벼운 것. 그 다음은 움직임이었다. 떼어놓다, 접근시키다, 올리다, 교차시키다, 눕히다, 매다, 흩뜨리다, 모으다 등등.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나는 모든 방법을 다 버리고 그녀 두뇌가 항상 나를 따라오는지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그녀와 이야기를 하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말을 천천히 했으며 틈나는 대로 내게 질문하도록 이끌고 부추겼다. 내가 그녀를 혼자 버려둔 동안에는 분명히 그녀 두뇌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다음에 그녀를 만날 때는
반드시 새로운 놀라움을 맛보았고 그녀와 나 사이 어둠의 층이 더 엷어진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뜻한 대기와 꾸준한 봄 기운이 차츰차츰 겨울을 이기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몇 번이나 눈이 녹는 모양을 보고 경탄하였던가. 그것은 마치 외투 겉모양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아니 다른 것과도 같다. 겨울마다 아멜리는 거기에 속아서 눈은 아직도 그 모양이에요 하고 말한다. 사람들은 아직도 쌓인 눈이 두터운 줄 알지만 눈은 벌써 힘이 꺾여 벼랑간 군데군데 생명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노파처럼 끊임없이 난로 옆에 박아두었다가는 제르트리드가 쇠약해지지나 않을까 염려돼 나는 그녀를 밖에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 팔을 붙잡지 않고는 산책하기를 싫어했다. 집을 떠나자마자 그녀가 매우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내게 그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우선 그녀가 여태 밖에라고는 나와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오두막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돌봐주지 않았는데 그녀에게 오직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을 것을 주는 정도였을 따름이다. 여기서 내가 죽지 않을 정도로란 표현을 쓴 것은 살 정도라는 말을 차마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녀의 캄캄한 세계는 그녀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저 유일한 방의 벽 그 자체에 가로막혀 있었다. 여름날 빛나는 큰 세상을 향해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기껏해야 문턱까지 나가본 것이 고작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뒤에 내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 볼과 손을 어루만지는 열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순전히 빛의 작용이라고 상상했다 한다. 그리고 깊이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물이 불옆에 있으면 끓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도 더워지면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듯 싶었다고 한다. 사실인즉 내가 그녀를 보살펴 주기 시작했을 때까지 그녀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아무 것에도 주의하는 일 없이 깊은 마비 상태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그 작은 소리들이 사방에 흩어진 자연의 기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유일한 기능인 듯한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녀가 한없이 기뻐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녀에게 나는 새처럼 즐거워요 라는 말버릇이 생긴 것은 그날부터다. 그렇지만 그 노래들은 자신이 통 볼 수 없는 찬란한 경치를 이야기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다시금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땅은 새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가요? 사람들은 왜 그걸 더 말해주지 않을까요? 목사님은 왜 제게 이야기해주지 않으세요? 제가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고 저를 괴롭히게 될까봐 그러세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들의 노래를 얼마나 잘 알아듣는다고요. 새들이 말하는 걸 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르트리드,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너만큼 새들의 노래를 잘 듣지 못한단다. 나는 그녀를 위로할 양으로 말했다. 왜 다른 짐승들은 노래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다시 물었다. 때로 그녀의 질문은 나를 놀라게 하고 잠시 동안 어리둥절하게 하곤 했다. 그때까지는 별로 이상히 여기지도 않고 받아들였던 것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나는 처음으로 동물이 땅에 가까이 붙어 살고 육중할수록 더욱더 성질이 우물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이 점을 그녀에게 이해시키려고 애썼다. 그리고 다람쥐와 다람쥐가 재주를 부리는 데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날아다니는 짐승은 새뿐이냐고 물었다.
나비도 있지. 하고 나는 말했다. 나비도 노래하나요? 나비는 다른 모양으로 기쁨을 이야기한단다. 하고 나는 말을 이었다. 나비의 기쁨은 그 날개 위에 색깔로 그려져 있지.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나비들의 온갖 색깔 무늬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2월 28일) 어제는 펜이 달리는 대로 끌려갔기 때문에 나는 뒤로 돌아가기로 한다. 제르트리드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나 자신도 점자 알파벳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그 글자를 읽는 것에 나보다도 그녀가 훨씬 더 익숙해졌다. 나는 점자를 알아보는 것이 꽤 힘들었을 뿐 아니라 손으로 더듬어가는 것보다 눈으로 읽어갈 때가 더 많았다. 게다가 나 혼자서만 그녀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일에 도움을 받는 것이 기뻤다. 왜냐하면 내 할 일이 많은 데다 집들이 너무 흩어져 있어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찾아다니기에 때로는 꽤 먼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자크가 우리 곁에 와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지내는 동안 그동안 그는 어릴 때 공부했던 로잔으로 돌아가서 신학대학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스케이트를 타다가 팔을 부러뜨렸다. 골절은 대단치 않아 곧 불려온 마르탱이 외과 의사 손을 빌지 않고 쉽게 붙여놓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조심해야만 했기 때문에 얼마 동안 자크는 집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이제까지는 통 거들떠보지도 않던 제르트리드에게 갑자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나를 도와 그녀의 읽기 공부를 보살펴 주었다. 그의 협력은 그가 회복되는 석 주 동안밖에 계속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제르트리드는 눈에 띄게 발전했다. 그 무렵 어떤 비상한 열의가 그녀를 채찍질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전까지도 아직 잠자고 있던 그녀의 지능은 첫걸음부터, 아니 걸음도 채 배우기 전에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던 것과 우리가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거나 그녀에게 말했고 설명했던 사물에 대한 관념을 그녀에게 직접 이해시킬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아주 엉뚱하고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구상화해 조금도 유치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되었던 것이 어찌나 빨랐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는 언제든지 거리 측량기 측정법을 본따서 만질 수 있거나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을 사용했다. 그러나 나는 그 교육의 첫 단계를 전부 여기에 기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아마 어느 눈먼 사람의 교육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눈먼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은 모두 생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곤란을 겪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여기에 관하여 복음서에는 색에 대한 것이 어디에도 씌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프리즘 색깔을 무지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차례대로 일러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그녀 머릿속에는 색과 빛의 혼동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상상력이 색조 차이와 내 생각으로는 화가들이 명암도라고 부르는 것을 도무지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색 하나하나가 짙을 수도 옅을 수도 있다는 것과 그것들이 무한히 혼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가장 힘들어했다. 그 이상 까다로운 것은 없었는지 그녀는 자꾸만 그 문제를 끄집어내곤 했다. 그러는 동안 뇌샤텔에 그녀를 데리고 갈 기회가 생겨 거기서 그녀에게
음악 연주를 들려줄 수가 있었다. 교양하게 각 악기가 맡은 역할에서 암시를 얻어 나는 생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 나는 금관악기, 현악기, 목관악기 음색이 각각 다르다는 것과 또 그들 악기 하나하나가 가장 낮은 음에서 가장 높은 음까지 전 음계를 강하게 혹은 약하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제르트루디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이와 같이 자연계에 있어서 붉은색과 오렌지색은 호른과 트럼본 음색과 비슷하고 노랑과 초록은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음과 비슷하며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등은 자주와 파랑을 연상케 한다고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의혹은 가시고 일종의 내면적 희열이 마음에 깃들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고 그녀는 거듭 말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러면 흰색은요? 흰색은 무엇과 비슷한지 더 이상 모르겠어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나는 내 비유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곧 느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해보았다. 흰색은 모든 음이 서로 섞이는 가장 높은 음색이야. 검은색이 가장 어두운 음인 것처럼. 그러나 이 대답에 그녀보다도 내가 더 불만족스러웠다. 그녀는 곧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가 최저음에서나 최고음에서나 각각 분명히 구별된다는 점을 내게 지적하였다. 나는 그럴 때마다 도대체 무슨 비유를 갖다 대야 할까 난처해서 입을 다문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좋아. 하고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러면 흰색은 아주 순수한 것, 아무 색깔도 없고 빛만 있는 것이고 검은색은 그와 반대로 색이 여러 개 겹쳐져서 아주 진해진 거라고 생각해 보렴. 주고받았던 이런 말의 한 토막을 여기에서 생각해내는 것은 내가 너무나 자주 부딪혔던 곤란 중 한 예를 드는데 지나지 않는다. 제르트루디에게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결코 알아들은 채 하지 않는다는 좋은 점이 있었다. 알아들은 채 하는 사람들은 그리하여 부정확하고 그릇된 사실로 자기 머리를 채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는 그들의 모든 추론이 비뚤어지게 된다. 제르투리드에게 있어서는 개념 하나하나가 그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얻지 못하는 한 언제까지나 불안과 조바심의 원인이 되었다. 앞서 말한 것만 보더라도 처음에 그녀 머릿속에서는 빛 개념과 열 개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곤란은 점점 심해져 나중에 그것을 분리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렇게 하여 나는 그녀를 통해 시각세계와 음세계가 얼마나 다르며 그중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것을 갖다 대어보는 그 모든 비유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끊임없이 경험하곤 했다. (2월 29일) 나는 내 비유 이야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제르트리드가 뇌샤텔의 그 연주회에서 얻은 엄청난 기쁨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거기서는 바로 전원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바로라고 한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그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작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주회장을 나온 지 한참이 지나도록 제르트리드는 그냥 말 한마디 없이 마치 황홀경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목사님이 보시는 것도 정말 저것처럼 아름다운가요? 무엇만큼 말이니, 얘야. 저 시냇가의 정경만큼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화음이 현실 그대로의 세계를 그린 것이 아니라 악과 죄가 없으면 그러할 수 있었을 세계, 앞으로 그럴 수도 있음직한 세계를 그렸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악과 죄와 죽음에 대하여 제르트리드에게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눈뜬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모른단다. 하고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곧 부르짖었다. 그렇지만 보지 못하는 저는 듣는 행복을 알아요. 그녀는 내게 바짝 다가와서 어린 아이들처럼 내 팔에 꼭 매달려 걷고 있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목사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 좀 보세요. 거짓말을 할 때는 얼굴에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목소리만 듣고서도 그런 걸 아주 잘 알아요. 전날 아주머니가 그녀는 내 아내를 이렇게 불렀다. 자기를 조금도 위해 줄 줄 모른다고 목사님을 비난한 뒤에 목사님은 울고 있지 않다고 저에게 대답하셨던 일이 생각나세요? 목사님은 거짓말쟁이에요. 하고 저는 부르짖었지요. 아, 저한테 바른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걸 목사님 목소리로 금방 느꼈어요. 우셨다는 걸 알기 위해 목사님 뺨을 만져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사뭇 큰 소리로 여러 번 말했다. 그럼요, 목사님 뺨을 만져볼 필요도 없었다니까요. 그 바람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는 아직 시내에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돌아보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녀는 계속 말했다. 저를 속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그래요? 무엇보다도 눈먼 여자아이를 속이려는 건 아주 비겁한 짓이에요. 그리고 또 속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은 불행하지 않으시죠? 네? 나는 내 행복이 일부분 그녀에게서 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녀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듯 그녀 손을 끌어다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그럼 제르트리드, 그럼 나는 불행하지 않아.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겠니? 그래도 가끔은 우시죠. 그야 이따금 울기도 하지. 제가 그 말을 한 다음부터 안 우셨나요? 그럼 그 후론 다시는 울지 않았지. 그리고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럼 제르트리드. 그러면 그 뒤론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도 없었어요? 그래 얘야. 절대로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으세요? 그럼 약속하지. 좋아요. 그럼 당장 말씀해 주세요. 저 예쁘게 생겼어요? 이 갑작스러운 질문은 내가 그때까지 제르트리드의 부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조금도 주의를 돌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만큼 더 나를 당황케 했다. 그뿐 아니라 나는 그녀 자신이 그 점을 아는 것은 도무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곧 말했다. 그건 알아서 뭘 하려고.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혹시 제가 뭐라 할까요? 혹시 제가 교양국 안에서 너무나 큰 소음을 내는 사람은 아닌지 알고 싶어요. 제가 이런 걸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겠어요, 목사님. 나는 가능한 한 자신을 방어하며 말했다. 목사는 얼굴의 아름다움 같은 것엔 신경을 쓰지 않는 법이란다. 왜요? 영혼의 아름다움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그러자 그녀는 귀엽게
쉽게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다. 목사님은 제가 못생겼다고 믿게 두고 싶으신 거지요? 그래서 나는 더 참을 수 없어 소리 질렀다. 제르트리드, 네가 예쁘다는 걸 넌 잘 알잖아.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표정이 아주 심각해지더니 집에 돌아올 때까지도 그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돌아오자 아멜리는 내가 하루를 이렇게 보낸 것이 못마땅하다는 눈치를 보였다. 그런 말을 그녀는 나에게 미리 했어야 했다. 하지만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비난하는 권리를 간직해두곤 하는 그녀 버릇대로 아무 말 없이 제르트리드와 내가 같이 외출하게 그냥 두었다. 게다가 그녀는 직접 뚜렷이 비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침묵하는 바로 그 자체가 비난하는 태도였다. 왜냐하면 내가 제르트리드를 데리고 음악회에 갔던 것을 아느니만큼 우리가 무슨 곡을 듣고 왔는지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고 느끼면 그 아이의 기쁨도 더욱 커졌을 것 아니겠는가. 게다가 아멜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짐짓 가식적인 태도로 아무 흥미 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러 간 다음에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그녀를 따로 불러서 엄하게 물었다. 내가 제르트리드를 음악회에 데리고 간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내가 얻은 대답은 이렇다. 당신은 당신 식구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일을 그 애를 위해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언제나 똑같은 푸념이었으며 성경의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집에 남아있던 아이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온 아이를 환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기도 했다. 그 밖에 다른 환대는 바랄 수도 없는 제르트리드의 불구를 그녀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 것이 또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리고 여느 때는 그렇게도 바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그날은 내게 틈이 났고 아이들은 제각기 해야 할 공부나 무슨 일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 뿐더러 아멜리 자신도 음악에는 조금도 취미가 없어 설령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음악회가 우리 집 문 앞에서 열린다 할지라도 가볼 생각이 날리 만무하고 보면 아멜리의 비난은 더욱 부당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아멜리가 제르트리드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녀를 따로 불러냈는데도 그녀는 제르트리드가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냈기 때문이다. 나는 슬프다기보다 화가 났다. 그래서 조금 뒤에 아멜리가 우리를 남겨두고 나갔을 때 제르트리드 곁으로 가서 그녀의 가냘픈 작은 손을 잡아 내 얼굴에 가져오면서 말했다. 자 보렴, 이번에는 안 울었지? 그래요. 이번엔 제가 울 차례예요. 그녀는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보았다. 나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눈물에 젖어 있음을. (3월 8일) 내가 아멜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은 그녀 마음에 안 드는 일은 하지 않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내게 허락하는 것은 오직 이런 극히 소극적인 사랑의 표시였다. 그녀가 이미 얼마나 내 생활을 위축시키고 있었는지 그녀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 제발 그녀가 내게 무슨 어려운 일을 요구했더라면 좋았으련만. 나는 그녀를 위하여 경솔한 짓, 위험한 일이라도 얼마나 기꺼이 했을 것인가. 그러나 그녀는 무엇이든지 습관적으로 해오지 않던 짓은 모두 싫은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그녀에게 있어서 인생의 과정은 똑같은 날을 지난 날에 보태는 것뿐이다. 그녀는 새로운 미덕도 이미 있는 미덕의 성장도 나에게 바라지 않거니와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기독교에서 본능의 길들임 이외의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온갖 노력을 비난하지는 않더라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본다. 나는 뇌샤텔에 닿자 아멜리가 부탁한 대로 우리 단골 자파 상인에게 가서 실 한 상자를 사가지고 오는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을 고백해야겠다. 그러나 나는 그 뒤에 아멜리가 그 때문에 화를 낼 것보다도 훨씬 나 자신에 대해 화가 났다. 나는 작은 일에 충실한 자는 큰 일에도 충실하리라 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내가 잊어버린 그 끝이 얼마나 시끄러울까 염려되어 잊지 않으리라고 단단히 마음먹었던 만큼 한층 화가 났다. 나는 그녀가 여기에 대해 얼마간 비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다. 그 점에 있어서 분명히 비난을 받아 마땅했으니까. 그러나 늘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확실한 비난보다도 상상 속 푸념만을 일삼았던 것이다. 아, 우리 마음속에 출몰하는 괴물과 유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현실의 악만 상대한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불행은 얼마나 홀가분해질 것인가. 그러나 나는 오히려 설교의 제목이 될 것 같은 말을 여기에 우선 적어둔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여기에 쓰려고 생각한 것은 제르트 리드의 지적, 도덕적 성장의 이야기이다. 그쪽으로 되돌아가겠다. 나는 여기서 그 발전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더듬어 갈 수 있기를 바랐고 따라서 그것을 세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상을 세밀히 기록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그 정확한 연결을 찾아내기도 여간 어렵지 않다. 내 이야기에 끌려서 훨씬 뒤의 일인 제르트 리드의 깊은 사고라든가 그녀와 주고받은 대화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였으니 우연히 이 글을 읽는 사람은 그녀가 곧 그렇게도 정확히 제 생각을 표현하고 그렇게도 옳게 추리하게 된 것을 듣고 아마 놀라워할 것이다. 하긴 그녀의 발전이 놀랄 만큼 빨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가 그녀에게 가까이 대주는 지식의 양식이나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얼마나 재빠르게 붙잡아서 끊임없는 동화작용과 성숙작용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지 나는 번번이 감탄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내 생각을 앞지르고 뛰어넘어 나를 놀라게 했고 이 얘기 저 얘기가 거듭됨에 따라 그녀가 더 이상 내 제자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자주 있었다. 겨우 몇 달 지나지 않아 벌써 그녀의 지능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바깥 세상에 정신이 흩어져 여러 쓸데없는 걱정에 가장 많은 주의력을 빼앗기는 대부분의 처녀들보다도 벌써 더 많은 지혜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게다가 그녀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나이가 든 것 같았다. 더구나 그녀는 자신의 설명을 도리어 이롭게 만들려고 마음먹는 것 같아서 나는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이 장애가 오히려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끔 되었다. 나도 모르게 그녀를 샤를로트와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가끔 샤를로트에게 복습을 시켜주게 될 때
그 애가 파리 한 마리가 날아가는 데에도 정신이 온통 팔리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눈만 보이지 않는다면 이 아이도 내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더 잘 알아들을까. 제르트리드가 책 읽기에 몹시 욕심을 부렸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녀 생각의 동무가 되어주리라는 생각에서 그녀가 책을 많이, 아니면 적어도 나 없이 혼자서 많이 읽지 말았으면 했다. 그리고 특히 성경을 많이 읽지 말았으면 했는데 이는 개신교인에게는 퍽 이상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 점에 대해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렇듯 중대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음악에 관한 작은 사건 하나를 말하고자 한다. 아마도 뇌사텔에 음악회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일이라고 기억한다. 그렇다. 그 음악회는 분명 여름방학 때로 자크가 집에 돌아오기 석 주 전에 있었다. 그동안 나는 제르트리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드라 엠냥이 늘 맡아서 치는 우리 교회의 작은 풍금 앞에 제르트리드를 앉힌 일이 몇 번 있었다. 그때 루이즈 드라 엠냥은 아직까지 제르트리드의 음악 교육을 시작하지 않았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면서도 그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고 건반 앞에 그녀와 나란히 앉아 있을 때에도 그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에요. 그냥 놔두세요. 저 혼자서 해보고 싶어요. 그녀는 처음 더듬어 칠 때부터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교회라는 거룩한 곳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의 뒷공론이 두렵기도 했으며 예배당에 그녀와 단둘이 들어가 있기가 온당치 않다 여겨 그녀 곁을 기꺼이 떠나곤 했다. 나는 평소에는 그런 것쯤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그녀와 관계되는 일이었고 이미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순회 방문을 위해 그쪽으로 가야 할 때에는 나는 종종 그녀를 교회까지 데리고 가서 오랫동안 혼자 내버려 두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데려오곤 했다. 그렇게 하여 그녀는 끈기 있게 여러 화음을 찾는 데 몰두했고 저녁 무렵에 나는 그녀가 어떤 협화음에 귀를 기울이며 긴 황홀경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그로부터 겨우 반년 남짓 지난 8월 초순 어느 날 나는 어떤 미망인을 위로해 주러 갔다가 그녀가 집에 없어서 교회로 제르트리드를 데리러 갔다. 그녀는 내가 그렇게 일찍 돌아오리라곤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천만 뜻밖에도 자크가 그녀 곁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낸 자그마한 소리는 풍금 소리에 눌려버렸기 때문에 둘 다 내가 들어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엿본다는 것은 결코 내 성미에 맞지 않았지만 제르트리드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이고 알고 싶었다. 그래서 발소리를 죽여 연단으로 통하는 계단을 몇 개 살그머니 올라갔다. 엿보기엔 썩 좋은 자리였다. 나는 내가 거기 있는 동안 둘 다 내 앞에서 하기엔 거북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가 그녀 옆에 걸터 앉아서 여러 번 그녀 손을 잡아 건반 위에 손가락을 인도해 주는 것이 보였다. 앞서 내게는 받지 않겠다고 하던 충고와 지도를 그에게서 받고 있다니 그게 벌써 이상한 노릇 아니겠는가.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나 스스로 고백하기 싫을 만큼 놀랍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곧 간섭을 하려던 참에 자크가 갑자기 시계를 꺼내는 것이 보였다. 그는 말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테니. 그러자 제르트리드가 내맡긴 손을 그가 자기 입술로 가져가는 것이 보였다. 그런 다음 그는 나갔다. 조금 뒤에 나는 소리나지 않게 계단을 내려온 다음 제르트리드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때 바로 들어온 줄 알도록 교회 문을 소리내어 열었다. 그래, 제르트리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니? 풍금은 잘 되어가니? 네, 썩 잘 돼요.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어떤 크나큰 슬픔이 내 마음에 가득 차올랐지만 우리는 둘 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색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얼른 자크와 단둘이 만나고 싶었다. 아내와 제르트리드와 아이들은 저녁 먹은 뒤 보통 우리 둘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을 남겨두고 꽤 일찍 물러가곤 했다. 나는 그때를 기다렸다. 그러나 말하기도 전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감정이 어지러워져서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도 몰랐고 또 감히 끄집어내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자크가 먼저 갑자기 침묵을 깨뜨리고 방학 내내 집에서 지내겠다는 자기 결심을 내게 알렸다. 그러나 그는 며칠 전에 알프스 산봉으로 여행할 계획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했고 아내와 나는 크게 찬성했다. 나는 자크가 길동무로 택한 T라는 친구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렇듯 갑작스레 마음이 변한 것은 내가 앞서 우연히 목격한 그 광경과 분명히 무관하지 않아 보였다.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그 분노에 끌려들었다가는 내 아들이 내게는 영영 속을 털어놓지 않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고 또 너무 격한 말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비상한 노력으로 나를 억제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말했다. 나는 T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멀려. 자크는 이어 말했다. 꼭 기다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 대신 다른 친구를 구하기도 힘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오벨랜드에서나 마찬가지로 쉴 수 있고 또 정말이지 산중을 쏘다니는 것보다는 더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너는 여기서 할 일이 생겼단 말이지. 하고 나는 말했다. 자크는 내 목소리에 약간 비꼬는 기미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아직은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내지 못했으므로 다시 쾌활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자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풍금 가르치는 것이 너에게는 독서보다 더 매력 있어 보이진 않더냐? 아마도 그는 얼굴이 붉어짐을 느꼈을 것이다. 램프 불빛을 가리는 것처럼 손을 이마에 갖다 대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거의 즉시 다시 침착해져서 좀 덜 그랬으면 싶을 정도로 확신에 차서 말했다. 아버지, 저를 너무 꾸짖지 마세요. 아버지께 아무것도 숨기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저보다 아버지께서 아주 조금 먼저 앞질러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자크는 책이라도 읽는 듯 차분하게 말하며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태연하게 말끝을 맺었다. 그가 보여주는 비상한 자제력에 나의 화는 극도에 달하고 말았다. 내가 그의 말을 가로막으려는 것을 느끼자 마치 아니요, 아버지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우선 제가 하던 말을 끝맺도록 가만 계세요. 하고 말하려는 듯이 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팔을 꽉 잡고 흔들면서 격렬하게 부르짖었다. 네가 제르트리드의 깨끗한 영혼을 어지럽히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다시는 너를 안 보는 것이 낫겠다. 네 고백을 들을 필요는 없어. 불구와 순진함 그리고 순수성을 농락한다는 것은 가증스럽고 비겁한 짓이다. 나는 네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나한테 그 일을 얄미울 만큼 태연하게 이야기하다니. 내 말을 잘 들어.
나는 제르트리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제부터 단 하루라도 그녀에게 말을 걸고 그녀를 만지거나 만나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아버지, 그는 여전히 침착한 어조로 말을 이었고 그것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나를 격분하게 했다. 아버지가 제르트리드를 아끼는 만큼 저도 아낀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제 행동뿐 아니라 저의 의도 그 자체나 제 마음의 비밀 속에라도 비난받을 만한 그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상하게 오해하신 겁니다. 저는 제르트리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그녀를 아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녀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녀의 실명과 순수성을 농락한다는 것은 아버지께나 마찬가지로 제게도 가증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크는 그녀를 위해 바로 그녀의 버팀목이자 친구, 남편이 되고 싶으며 그녀를 아내로 맞을 결심을 하기 전에는 내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과 이 결심은 제르트리드 자신도 아직 알지 못하며 먼저 내게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잘라 말했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려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고백해야 할 다른 것은 전혀 없으니 믿어주세요. 하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관자놀이가 지끈지끈 울렸다. 내 입에서는 비난밖에 나올 것이 없었던 터라 내가 화낼 이유를 그가 모두 없애버리는 바람에 점점 더 꼼짝 못하게 됨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가 말을 마쳤을 때에는 이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젠 그만 자자. 꽤 긴 침묵이 흐른 다음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일 말해주마. 이제는 저에게 역정을 내지 않겠다는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밤새 잘 생각해 봐야겠다. 이튿날 자크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정말 그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았다. 갑자기 내 아들은 이제 아이가 아니고 다 자란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를 어린아이로 생각하는 한 내가 발각한 그 사랑은 해괴망측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반대로 나는 밤새 궁리하던 끝에 그 사랑은 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런데도 내 불만이 한층 심하기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는 그 이유를 좀 더 지나서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나는 자크에게 내 결정을 알려야만 했다. 그런데 양심의 본능만큼이나 확실한 어떤 본능이 결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게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자크를 뜰 안쪽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나는 우선 이렇게 물었다. 제르트리드에게 네 마음을 고백했니? 아니요. 그는 말했다. 저의 사랑을 벌써 깨닫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고백한 일은 없습니다. 좋아. 아직은 그 애에게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이유가 제일 먼저 앞세워야 할 중요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망설였다. 사실인즉 거기서 내 행동을 지휘하던 것은 이성보다도 양심이었다. 제르트리드는 너무 어려. 이윽고 나는 말했다. 생각해보렴. 그 애는 아직 성체도 받지 않았어. 너도 알다시피 가엾게도. 그 애는 다른 아이들과 같지도 않고 발육도 많이 느려. 남의 말을 쉽게 잘 믿는 아이니까 처음으로 사랑의 말을 들으면 지나치게 민감할 것이 틀림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애에겐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해. 스스로 지킬 힘도 없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은 비겁한 짓이야. 나는 네가 비겁한 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넌 네 감정에는 조금도 나무랄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난 그것을 시기상조로 보기 때문에 죄스러운 것이라고 하고 싶구나. 제르트리드가 아직 가지지 못한 지각을 그녀를 위해 가져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야. 이것은 양심의 문제다. 자크를 말릴 때는 네 양심에 호소한다라는 간단한 말만 하면 충분한 것이 그의 훌륭한 점이었다. 나는 자크가 어렸을 적에 이 말을 자주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자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일 눈이 보인다면 제르트리드는 반듯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날씬한 멋진 몸과 주름살 하나 없는 고운 이마, 그 맑은 눈길, 아직 앳되지만 갑자기 점잖은 빛이 떠도는 것 같은 그 얼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자크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으며 그때 꽤 길게 길렀던 잿빛 머리카락은 관자놀이에서 가볍게 굽이쳐 귀를 반쯤 가리고 있었다. 또 한 가지 너에게 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우리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을 이었다. 너는 모레 떠날 예정이었지. 제발 이 출발을 연기하지 말았으면 한다. 한 달 동안 나가 있을 작정이었으니 그 여행을 하루라도 단축하지 말거라. 알겠니?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지요. 내가 보기에 자크의 얼굴이 아주 창백해져서 입술까지도 핏기가 거친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즉시 순종하는 걸 보아 그의 사랑이 그다지 강한 것은 아닐 거라고 믿었으며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뿐 아니라 나는 그의 양순함에 감동했다. 내가 사랑하던 아들을 다시 찾았구나. 나는 상냥하게 자크에게 말하며 그를 내 앞으로 끌어당겨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자크는 약간 뒤로 몸을 뺐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3월 12일) 나는 매일 얼마간의 시간을 제르트리드를 위해 보내는 것을 내 의무로 알았다. 그날 일의 형편에 따라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극히 짧은 시간일 때도 있었다. 나는 숲을 지나 쥐라 산맥 한 기슭까지 제르트리드를 데리고 갔다. 거기서는 날씨가 맑을 때엔 나뭇가지들의 장작 너머 훤하게 내려다 보이는 웅대한 풍경 저편, 엷은 안개 위로 흰 눈이 덮인 알프스의 위용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우리가 늘 앉던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해는 벌써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짧게 깎인 풀이 촘촘히 난 목장이 우리 발밑에 펼쳐져 있었고 좀 더 저편에는 암소 몇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산속에 사는 그 암소들은 각기 목에 방울을 달고 있었다. 저 방울 소리를 들으면 경치가 눈에 선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르트리드는 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그녀는 산책할 때마다 그랬던 대로 우리가 멈춰 선 곳을 묘사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여기는 네가 벌써 아는 곳인걸. 저 알프스가 보이는 숲 기슭이란다. 하고 내가 말했다. 오늘도 알프스가 잘 보여요? 그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이 모두 보이는구나. 날마다 조금씩 달라 보인다고 말씀하셨죠? 오늘은 무엇에다 비유하면 좋을까? 여름 한낮에 갈증 같다고나 할까? 저녁이 되기 전에 하늘에 깨끗이 녹아들고 말 거야. 우리 앞에 있는 이 커다란 목장에 백합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제르트리드.
백합은 이런 높은 곳에서는 피지 않는단다. 단지 희귀한 몇몇 꽃밖에 없어. 들에 핀 백합이라고 부르는 것도 없어요. 들에는 백합이 없단다. 뇌사텔 근처 들에도 없어요. 들백합이라는 건 없어. 그럼 주님은 왜 들에 핀 백합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말을 하신 걸 보면 그때에는 아마도 있었는가 보지. 하지만 사람들이 재배한 뒤로 들에서는 없어졌단다. 저는 목사님이 자주 이 땅에 제일 필요한 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시던 게 생각나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믿음이 있다면 들백합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백합이 정말 보여요. 좋으시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해 볼까요? 불꽃 같은 방울,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하늘빛 도는 커다란 방울이라고 할까? 그것이 저녁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어요. 목사님은 여기 우리 앞에 왜 그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그걸 느껴요. 이 목장 안에 가득 피어 있는 게 보여요. 제르트리드, 너에게 보이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지는 않단다.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 너에게 보이는 것만큼 아름답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했느니라. 그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나는 그 말을 처음 듣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 모든 영광으로도.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이 말을 되풀이하더니 한참이나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전에 너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제르트리드. 눈뜬 사람은 잘 볼 줄 모른다고. 그러자 나는 오 하나님,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비천한 자에게는 보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기도가 마음속에서 솟아오름을 깨달았다. 그때 그녀는 기쁨에 넘친 흥분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상상되는지 목사님은 아마도 모르실 거예요. 아실 수도 없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경치를 그려 보여드려요. 우리 뒤에도 위에도 주변에도 송진 냄새를 풍기는 큰 전나무가 둘러싸고 있어요. 석류 빛깔 줄기에 거무죽죽한 긴 가지들을 옆으로 뻗고 있어서 바람이 휠 때에는 구슬픈 소리를 내죠. 우리 발밑에는 산을 독서대 삼아 그 위에 비스듬히 펴놓은 책과도 같이 푸른 바탕에 무늬를 놓은 넓은 목장이 펼쳐져 있어요. 그늘진 곳은 푸른 빛을 띠고 해가 비치는 곳에는 금빛이 돕니다. 거기에 똑똑히 쓰인 글자는 꽃들이에요. 관암풀도 있고 할미꽃도 있고 미나리아 제비도 있고 저 아름다운 솔로몬의 백합꽃도 있어요. 그 글자를 소들이 와서 방울을 올리며 하나하나 읽고 있지요. 천사들도 내려와서 읽고 있어요. 사람들 눈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죠. 책 아래쪽에는 자욱이 안개를 뿜으며 깊은 신비의 늪을 싸고 흘러가는 우윳빛 큰 강이 보여요. 이 강은 대단히 넓어서 우리 앞에 아주 멀리 저기 저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이나 겨우 마주 보일 뿐 막막하답니다. 자크가 가야 하는 곳은 바로 저기지요. 말씀해 주세요. 정말인가요? 그이가 내일 떠난다는 건. 내일 떠날 예정이지. 그 애가 그러든. 그런 말 없었어요. 그렇지만 전 알아요. 오랫동안 나가 있겠죠. 한 달 동안. 제르트리드, 너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 왜 그 애가 교회로 널 만나러 왔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지? 꼭 2번 거기로 절 만나러 왔었어요.
아, 목사님께 조금이라도 숨길 마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걱정을 끼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말을 안 하면 오히려 더 걱정이 되지. 그녀는 더듬더듬 내 손을 찾았다. 그이는 떠나기를 싫어하더군요. 그래, 제르트리드. 그 애가 널 사랑한다고 하든.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말하지 않아도 전 잘 느껴요. 그래도 그이는 목사님이 절 사랑하는 만큼 절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르트리드, 넌 그 애가 떠나는 게 괴로우냐? 떠나는 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이와 어울리지도 않아요. 아니, 넌 그 애가 떠나는 게 괴로우냐니까?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건 목사님이라는 걸 잘 아시면서. 어머, 왜 손을 빼세요? 목사님이 결혼을 안 하셨더라면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누구든지 눈먼 여자를 아내로 맞을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 좀 보세요, 목사님. 제 생각은 잘못된 걸까요? 사랑하는 마음에 잘못이란 없는 법이란다. 저는 제 마음속에 착한 것밖에 없다는 걸 느껴요. 저는 자크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무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행복만을 주고 싶어요. 자크는 너에게 청혼할 생각이었다. 떠나기 전에 이야기 좀 해도 괜찮아요? 저를 사랑하는 것을 단념해야 한다는 걸 이해시켜주고 싶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제가 아무하고도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이한테 말하게 해주세요. 네? 오늘 저녁이라도 이야기하렴. 아니에요. 내일 하겠어요. 바로 떠날 무렵에. 해는 타오르듯 번쩍이며 기울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몸을 일으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어둠이 깔린 길을 내려오고 있었다.